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맞이할 코너는 대담한 대담 코너인데요. 오늘은 어떤 대담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많이 되죠. 자, 더불어민주당 지금 경선 중인데 원팀 협약식까지 가졌지만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측 TV토론회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경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그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 맡았던 정성호 의원 출연하셨었는데요. 오늘은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전 최고위원이시고 뭐 엄청나게 지금 구력이 높으신 분인데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 맡게 되신 뭐 이유가 있어요? 그게 좀 사연이라기보다 또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서 우리가 재집권 해야 되는데, 그럼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 당 내에 또는 밖에서 네. 어떤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서 대통령 되는 게 좋겠나. 네. 나름대로 고민을 했죠. 여러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그때는 이제 의원이었죠. 이낙연 의원이 제일 낫다. 총리도 하고, 그동안에 제가 뭐 30년 가까이 지켜봤기 때문에 네네. 인품과 역량 다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낙연 의원이 제일 낫다. 제가 직접 찾아갔죠. 아, 먼저 예. 찾아가신 예, 거예요? 먼저 가서 다음 맡으셔야 된다. 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리고 당대표까지 하시라. 그렇게 네. 제안을 했고, 그리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뭐 이낙연 후보와 저 관계는 훨씬 더 위로 올라갑니다. 동교동계 예. 출신이셔서 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동교동을 출입하고 할 때 출입 기자였었는데, 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딱 찍었죠. 저 사람은 앞으로 나랑 같이 해야 될 사람이다. 네네. 뭐 능력이 출중하고, 그때도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소위 말해서 이뻐하셨고, 그렇군요. 뭐 저도 그러니까 그때는 출입기자가 한 30명도 안 됐을 때였어요. 네네. 서로 다 잘 알죠. 나이 많으면 형이고 적으면 동생이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네. 내가 나이가 한 살 많기 때문에 형이라 그랬죠. 그때 이후로 쭉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뭐 국회의원하고 지사하고 그리고 총리하고 네. 다시 국회로 돌아가지고 당대표 하면서 이낙연만 한 사람이 없다. 저 양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굳혔던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에 대한 믿음 이런 게 네. 상당히 있으신 걸로 지금 느껴져요. 뭐 30년 이상 됐으니까요. 네네. 제가 그만큼 정확히 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킹메이커로서 본인이 이제 낙점을 하신 거네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까? 내가 네. 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가장 적임자다, 대통령으로서. 네. 그건 제 개인적인 이제 견해로서 틀리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그 제일 옆에서 이제 계속 지켜봐 왔고 또 오랫동안 정치하시면서 또 감이라는 것도 있으실 테고 네. 또 본인도 모르게 이 정확한 또 분석력 같은 게 작용하셨을 테니까 한번 믿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캠프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사실은 그 총리하시고 정말 안정적인 어쨌든 대통령은 이낙연 뭐 어대낙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올 정도로 안정적으로 지지율이 유지가 됐었었는데 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이게 좀 하락을 하더니 좀 회복이 안 되는 시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네. 이낙연 대표께서 민주당 대표로 계실 때 3인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말 그대로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굉장히 후회하셨어요. 근데 그럼 사연이 있는데 네. 왜 그 말씀을 하게 됐는지 사연이 있는데, 지금 그걸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는 얘기 좀 거고. 해주세요, 그래도. 아유, 뭐 밝힐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은 네. 이제 때가 되면 그 다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네.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을 졌고, 그리고 지지율이 폭락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그 뒤로 그래도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조금씩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네. 특히 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TV 토론 등을 통해 가지고 또 직접 얘기를 통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역시 이낙연이구나. 근데 이게 다시 통하게 되면서 오늘 이 지지율이 오르는 결과가 됐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비 경선 치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또 다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고 네.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가파르게 다시 이제 본인의 자리를 찾아간다 이런 얘기 이제 나오는데요.
이 후보 측에서는 열흘 안에 골든크로스를 하겠다 이런 얘기 사실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8월 중에 이제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이시는 거죠? 보시면. 지금 보면은 뭐 이런 조사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체로 같은 흐름인데 네. 광주 전남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이겼고요. 네. 호남권은 소위 이재명 지사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고요. 네. 근데 그 바람이 충청권까지 왔고 그다음 부울경에서도 우리가 이긴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그거는 확실히 우리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 이남은 우리가 이겼다. 네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문제는 수도권인데 네. 원래 이제 우리 당 지지자들, 민주당 당원들은 광주 전남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옵니다. 충청권 거쳐 수도권으로 올라오는데 네. 그게 일반론이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현상인데 네.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수도권 진입하는데 약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저께 이 TV 토론을 했으니까요. 네. 또 한 번 더 TV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TV 토론한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이 갖고 있는 입장, 이재명 후보의 불안감, 불안정 네. 이게 드러나면은 다시 또 이게 정리가 되면서 우리 당 후보로 정리가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25%에서 왔다 갔다 거의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폭발력 있게 팍 확정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걸 따지면은 오히려 좀 호남권에서는 확실히 많이 빠졌죠. 네, 한 11% 정도 예, 빠졌다. 굉장히 이런 많이 얘기도 있고. 빠졌고 전체적으로 그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정체한다기보다는 빠지는 입장이고 네. 그에 면에서 우리 이낙연 예. 후보는 네. 계속해서 상승해가는 그것도 무슨 속도로 빠르게 상승하는 네.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네. 뭐 두 달,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더블 스코어 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황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지방에서 우리가 이기는 상황까지 갔으니까 곧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아니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호남 지지율 아까 상승하셨다고 이제 하셨는데 결국 그게 백제 발언 뭐 이것 때문입니까? 그 영향도 크고요. 그 이후로 조사를 해보면 확 차이가 나는데 네. 그 이전부터 이게 벌어지기 시작했죠. 조짐이 좀 예, 있었군요. 했고 근데 광주 전남 분들은 이낙연 지사가 지사했으니까요. 네네. 또 총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대충 감은 잡고 있었죠.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면론 이후로 확 꺼졌다가 다시 이제 이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고 회복을 넘어서 원래 이 자기 위치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죠. 근데 뭐 사면론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약간 뜬금없다. 갑자기 왜 지금 타이밍도 안 맞게 그런 얘기 왜 하냐 했다가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게 되면 또 그때 그 말이 맞았구나. 이런 얘기도 그런 하던데. 얘기가 가능한데 네. 아직은 뭐 사면은 원래 대통령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니까 네. 뭐 지켜보면 되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백제 발언 잠깐만 말씀 더 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 발언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호남 출신 대통령 후보는 다른 지역에서 지지를 좀 얻기 어려울 거다. 요것 때문 아니겠어요? 그게 확장성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이낙연 지사 후보 쪽에서 죄송합니다. 이재명 지사 후보 측에서 네.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성 부분을 떼고 네. 녹음 부분을 돌리고 그랬었는데 조금 내가 볼 때는 그 말이 아니다. 진솔하게 네. 내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네. 그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막 그렇게 강변하면서 그것도 더군다나 백제 얘기만 하면서 뒤에 확장성이 없다는 얘기는 또 뺐거든요. 네. 그건 내가 볼 때 잘못한 얘기고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안동 발언은 있거든요. 네. 안동 가서 했던 발언도 있고 그건 뭐예요? 안동 발언. 안동 발언은 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아. 그 본인이 아니 저이 호남 쪽 사람. 호남 쪽이 TK 쪽이 네네. 역차별 당하고 있다. 네. 자, 고향이 안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차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역시 지역 감정을 불을 일으키는 이야기다. 이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백지 발언과 같은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네. 서로 뭐 실언을 했다 하더라도 네. 지도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게 국민에게 영향을 줍니까?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언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동 발언은 있는데다가 또 백지 발언까지 얘기하니까 이건 본인이 갖고 있는 지역주의의 어떤 발로가 나왔다. 지역주의 정서가 지금 나온 거다. 네. 이렇게 뽑게 해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 그럼 빨리 걷어내고 그건 내가
본 진위는 그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건 오해다 이렇게 나가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어제 그제 TV 토론 보니까 그냥 덮어 씌우기로 나오더라고요. 그거 네. 가짜 뉴스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 식인데 네. 그건 내가 볼 때는 나라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좀 실언한 것 같다. 내 본래 진위는 그거 아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수습을 해 나가는 게 옳죠. 근데 사실 이재명 지사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그거를 뭐 그런 식으로 돌려치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거를 모를 것 같지 않은데 좀 솔직하지 못하게 나오는 이 태도가 사실은 더 문제다 이렇게 좀 보는 거군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죠. 근데 네. 그건 뭐 그렇게까지 참혹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네. 계산은 안 했는데 네. 무의식 중에 나온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걸 수습을 하고 네. 어쨌든 결과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수습하자 네. 이렇게 나가는 게 옳다고 보죠. 그렇군요. 지금 우리 그 유튜브 보시는 김도환님 두 분 마주 앉은 모습 오랜만이네요. 예전에 그걸 떠올리게 하시네요. 또 오계승님은 서른 의원님 사이다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여야 상관없이 속 시원하게 조금 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주셨고요. 서른 의원님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낙연 후보 그러면 안 돼요. 국민은 바보가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어떤 맥락인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역 갈등 불쏘시개 조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또 조금 답답하다, 뭐 엄근진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꼭 우리 이낙연 후보에게 좋은 건 같지는 않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좀 들리기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됐네요. 네, 경북을 가서 네, 경북에 우리 유일한 기초 단체장이 있습니다. 경북에 네, 예. 구미시장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 하는 얘기가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참 잘하실 분인데 네. 대통령이 되기까지 이 벽을 어떻게 넘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초점은 대통령이 되면 참 잘할 사람이다 네. 이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 어디서 나오느냐면 소위 말하는 엄근진 그게 있어요. 대통령은 네. 사실은 진지해야 되죠.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벼우면 안 되고. 가벼우면 절대 안 됩니다. 네. 5천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70억 인구를 상대로 해서 이게 대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딱 맞는 위치가 엄건진이에요. 그렇게 해서 국민을 이끌어가면서 네. 위치를 잡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딱 맞죠 대통령으로서. 네. 그런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우선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국민이 뭘 바라는지를 보고 가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런 점에서는 좀 둔하다고 해야 될까요? 두네요. 네. 타고난 게 은근진이니까요. 아. 그러나 네. 이제 그게 이제 본바탕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저건 대통령으로서 참 좋은 자세다. 그걸 이해를 하고 네. 그럼 대통령 되면 누가 잘할 것이냐? 네. 당연히 이낙연 아니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네. 앞에 있는 조건들 사이다만 좋아하는 우리 저도 뭐 사이다식 네. 이 부류의 인간입니다만은 그렇죠. 어쨌든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 그럼- 속을 보고 그 뒤를 보면서 정말 대통령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제가 틀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이제 리더가 좀 재밌고 좀 친근하고 이런 리더를 사실은 좀 많이 원한다. 그건 맞죠. 예, 네. 그 국민적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는데 네. 소위 트렌드가 그런 거죠. 근데 그 트렌드를 앞서가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네. 그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엄건진이 대통령 후보로서는 가장 적합한 자세다. 위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 위치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낙연 의원을 뭐 제가 직접 찾아갔다 고 말씀했습니다만은 네, 네, 네.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전 대통령을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뭐 대통령 중에서 제일 멋지고 앞으로도 그런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모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또 아주 부드러운 면도 있죠. 네. 접근하기 쉬운 면도 있는데 어쨌든 타고난 걸 쉽게 바꾸기는 쉽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하여튼간 엄근진을 유지하실 것 같이 지금 느껴집니다. 자, 어쨌든 요즘 그 TV 토론 기간인데 사실 예비 경선 때는 1대 7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이재명 지사에게 다 공격이 좀 쏠리다가 지금은
좀 나뉜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한테도 공격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1, 2위를 다투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네. 다른 이제 네 분의 후보들이 뭐 누구든지 다 1등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위 후보 또는 1위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후보에 대해서는 견제를 보낼 수밖에 없죠. 그 뭐 본능이고 네. 경선에 나서는 사람의 기본 입장일 텐데 그래서 견제를 받죠. 좋은 현상이고 그 견제를 뚫고 당당히 1등으로 가야 되니까요. 네. 앞으로 또 저 TV 토론 남아 있는데 그 경향은 더 심해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는 입장이잖아요. 결선까지 가게 될지 네. 아니면은 중간에 이재명 후보를 확 따돌리고 네. 그리고 우뚝 설지 그건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흐름으로는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전략은 좀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솔직하게 국민 앞에 보여라. 솔직하게. 예, 약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 대로 보고 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낙연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을 돋보이게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 솔직함을 한번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약속을 잘 지키고 청렴해지고 뭐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의 맥락은 옵티머스 의혹 뭐 이거 또 내지는 이제 동생 관련된 뭐 의혹 이런 것들을 정면에서 공격한 거다 이런 해석들이 있던데요. 옵티머스 부분은요. 작년 10월인 거를 저 기억하는데 작년 10월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낸 이 성명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국민의힘이 이제 공격해 오니까 치졸한 공격하지 마라. 이낙연 후보 전혀 관련 없다. 아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말했었군요. 예, 그 장문의 기사를 낸 게 있습니다. 그거로 대변되는 거지. 딴 소리 네. 할 거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됐고 네. 동생이 삼부토금 뭐 이 대표다 대표,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노조 쪽에서 옥립바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설명 들었는데 네. 어쨌든 이 보통 경우하고 다르게 그 이 삼부토건이 법정 관리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삼부토건과 지금과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같이 끌고 들어와서 얘기한다면은 그건 전혀 다른 상황이죠. 사실 측근 비리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솔솔솔 있긴 해요. 특검 비리 뭐 지금까지 이낙연 대표를 쭉 봐왔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 내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네.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분은 그렇게 그냥 이 비리와 같이 살아가는 이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에요. 자, 그걸 제가 그런데 알았으면 절대로 안 하죠. 지지 안 하죠. 아 절대 내가 아는 한은 절대 이 사람 보장한다 네. 이러는 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 삼부토건 특수관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혹을 제시를 하니까 오히려 윤 전 대표 측에서는 지금 이낙연 후보를 조금 물고 늘어지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부토건 현재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동생이다. 이거는 우리를 공격한다기보다는 이낙연을 공격하는 거다. 이재명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뭐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얘기하면요. 그럼 반드시 대당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뭐 사실 따져보면은 그거 아닐 거라는 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2등 지금 현재로서는 2등이니까 결선 투표 이제 가실 것도 같고 다른 후보들하고 뭐 반 이재명 연대라든가 내 팀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후보들은 지금은 반 이재명 1등, 2등이 뭐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 이재명 쪽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 나머지 네 분의 우리 당 후보들이 네.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뭐 봐야지. 앞으로 9월 10월 가야 이제 결판이 날 것 같은데 또 두고 봐야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지금 네 분 추미애, 뭐 정세균, 김두관, 박용진 이 후보들 중에 더 친한 분이 있어요? 혹은 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포섭 대상 같은 게 있어요? 같은 당에 있었고 같은 동지였기 때문에 네. 따지면 다 같이 친하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서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그건 이제 주사위 같습니다.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주사위요? 이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좋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이신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른 의원님 지지하시는 분들 화이팅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 공약, 정책 이 부분에 한번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제 이낙연 후보 측 공약이 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기본 시리즈가 이제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사실 기본 시리즈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나 또 정말 타당한지 또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선 먼저 이낙연 후보의 대표 정책이나 공약은 뭐가 있다고 봐야 되죠? 우리는 뭐 아시는 대로 신복지 부분이죠. 신복지. 예, 신복지로서 8개 분야를 쭉 나열하면서 뭐 이낙연 후보가 직접 만들어낸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큰 줄기에서는 우리 지금 사회 중산층 부분이 한 57%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 떨어졌습니다. 네. 이걸 70%까지 올리겠다. 이게 이제 큰 흐름에서의 중심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두터워야 네, 그렇죠. 나라 경제가 받쳐지고 그리고 사회가 안정된 길로 간다. 네. 그래서 57% 되어 있는 중산층 규모로 올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있는 그 부분을 위로 올려서 네. 중산층을 두툼하게 해서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내겠다. 이게 기본 흐름으로 거기 모든 게 다 설명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지복지로 들어가서 8개 부분에 이 뭐 돌봄, 교육, 뭐 주거 쭉 있습니다. 그걸 다 만들어내면서 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조금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할 때 부분은 그건 사실 추상적이에요. 개인의 구체적인 이런 삶과 직결되어 있지는 않는데 네. 얼마 전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자궁경부암이 이게 유일하게 암으로서는 예방할 수 있는 암입니다. 주사를 맞으면 예방 주사를 네, 맞으면 예, 되는데 그게 비싸요. 60만 원이나 해요. 뭐 1차, 2차, 3차만 예, 그렇게 돼서 예. 이게 감히 쉽게 접근을 못 하는데 그 12세까지는 이게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줄 수 있는데 이걸 한 26세까지 올려서 정부가 책임지고 하자. 사실은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정부가 하겠다라고 이낙연 대표가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지고 해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호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총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를 했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근데 신복지 이렇게 되면은 세금 많이 걷겠다 이런 걸로도 들려요. 뭐 증세 문제는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네. 현재 있는 이 예산 규모를 가지고 그걸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하면은 그렇게 해낼 수 있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최장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를 다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예. 부동산 정책 같은 거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은 총리로 2년 조금 더 27개월 네. 이렇게 하셨는데 부동산 문제는 모든 결과는 정치는 결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네. 책임을 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총리로서 그 부분의 책임을 다 져야 되느냐? 사실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 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네. 그리고 당 이 3자가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총리는 그 부분에 잠깐 빠져 있는 이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문제는 다 총리가 관여해서 하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부동산 문제 책임을 진다면은 그 3자가 다 같이 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그걸 이낙연 총리 당신 책임져라. 그건 좀 억울하다고 봐야죠. 다 같이 책임져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네. 그걸 지금 와서 총리했으니까 당신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네. 이건 좀 지나치게 몰아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니아님께서 신복지 이낙연 후보님 공약 세심하고 따뜻합니다. 특히 여성 관련 공약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중도층으로 확장 가능한 대선 필승 카드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또 자통님 아니 더 중요한 거는 대선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네. 대선에서 이기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셨는데. 대선에서 이길 유일한 카드라고 보고 있죠. 왜 그런가 하니 네. 이제 상대가 된다면 이재명 지사가 될 터인데 네. 이재명 지사 측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낙연 지사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품격이 있고 그리고 정책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런 등등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데 그 소위 줄리 논란 관련해서 벽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매우 부적절하다 뭐 이런 코멘트를 하셨어요. 네. 이낙연 후보도 같은 입장이신 거예요? 뭐 여성 그게 관련된 어제 내용입니까?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라서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서 보고 싶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붙었는지 그림은 잘 그린 것 같아요, 되게. 그림도 못 봤으니까요. 네. 기사로 나온 것만 봤기 때문에 가서 내용이 뭔지 눈으로 좀 목도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사회가 네. 너무 좀 이렇게 경색돼 있다 그럴까? 그런 게 튀어나오면 막 서로 막으려고 들고 이러는데 네. 좀 여유 있게 보면서 웃으면서 저런 것도 있구나 이럴 수 있어야지 그걸 대놓고 뭐 되니 안 되니 막 논쟁하는 것 자체도 좀 우스꽝스러운 거 아닌가. 그 그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일 거다 생각해요. 네.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인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 아니면 이 대표님? 아니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단위에 우리 캠프에서 논의한 바도 없고 네네. 오늘 처음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건데 네. 우리 존경하는 노영 변호사 물어보시니까 네. 내가 답하는 건데 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각박하게 놀 게 있냐 좀 보고 여유 있게 웃으면서 네. 만평 보듯이 네. 신문에 만평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뭐 그냥 뭐 죽일놈 살릴놈 이럴 거 있느냐?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여당 쪽이나 뭐 다른 여성 의원이나 여성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를 웃으면서 그냥 넘긴다는 거는 좀 여성에 그렇잖아요. 대한 인격 모독 그런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을 우리 신문지상에 뭐 만평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 네. 컷으로 나오는 네. 그런 걸 보면은 그걸 뭐 그냥 웃으면서 보지 그걸 아주 그냥 이거 못됐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런데 여유를 좀 갖고 볼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된다. 네. 그렇군요. 자, 이거 하나만 이제 여쭤보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한반도 정세에 원래 이제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네. 서른 의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자, 근데 이번에 그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며칠 전에 북한하고의 그 남북 연락선 통신선 뭐 이거 좀 복귀 문제 하면서 좀 정상회담이 가능해지지 않겠냐, 좀 파랑불이 좀 켜져 있다, 둘 간의 관계가.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좀 가능성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셔서 평양 선언도 하시고 그에 따라서 9.19 군사 합의도 이끌어내고 남북 관계가 아주 좋게 나갔죠. 그러다가 그 영향력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또 회담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하노이 회담을 하면서 이게 결렬됐거든요.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판단했어요. 소위 스몰 딜이라도 받아가지고 네. 그 북미 관계를 진척시켰으면은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걸 진척시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방문하고 이랬으면은 네. 한반도 정세도 바뀌고 북미 관계도 확 달라졌을 거예요. 김정은이 자기는 핵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네. 그럼 그걸 받아서 세밀하게 나갔으면은 전혀 한반도 정세가 달라지고 영향을 받아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달라지죠. 네. 그랬으면은 그 영광이라 표현하기 이상합니다만은 그 업적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걸 그냥 성급하게 그냥 하노이에서 노딜이다 이래버리니까 그 뒤로 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후로 한반도는 아주 냉골이 이제 차면서 그렇죠. 안 통했거든요. 네. 그러나 두 지도자 간에는 이건 뭐 그렇게 갈 상황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김정은 위원장은 그래서 이 비공개리에 서로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예.
남북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상황을 보더라도 임기 말에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네.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상회담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봐야 합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북한이 사실은 폭파했었잖아요. 13개월 네. 전에. 그리고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또 사살도 하고 이거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공무원이 죽은 건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것도 들여다볼 게 의례적으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유교전쟁 이후로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쪽에 최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그거는 굉장히 큰 거로 봐야 합니다. 사과도 했던 바 있고 단지 이 그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거는 난 또 이해는 못 하겠어요. 건물이 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건물에 거기에 죄가 대해서는 없다. 사과를 하는 게 나 마땅하다 생각하고요. 네. 그런저런 아마 두 분이 친세상에서 뭐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남북 관계는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북미 관계도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정상회담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네. 문제인데 네. 연말쯤 되면 대충 정론이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연말 전이라도 코로나가 일단 이 정돈이 되면은 얼마든지 이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미북 관계도 좋은 네.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네. 그래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오늘 솔직한 대담 정말 뜨겁게 잘 얘기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나만 지금 그 유튜브 오신 분이 이거는 꼭 물어봐 달라고 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무현 탄핵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입장이 뭔지 해명이 됐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데요. 그 당시에 언론지상에 보도된 게 있죠. 네. 두 사람이 반대했다. 네, 맞아요. 그는 이낙연 의원과 김정은 의원이다. 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얼굴까지 박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본다면 딴 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단식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그 뒤에 이낙연 반대했구나. 이건 틀림없어요. 지금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럼 이낙연 반대 안 했으면은 다른 사람이 반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사람 나와야 돼요. 없어요. 어, 이낙연 후보가 내가 반대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야 내가 반대했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안 나온다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저런 그 영상에 내는 걸 보면은 반대했던 사람의 표시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거꾸로. 뭐 반대한 사람 자세가 아니다 이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자세다. 왜? 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하자고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당론이 찬성인데 그걸 반대하려니까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입장에서는 제3자적 입장으로 물꼬리 쳐다볼 수도 없는 거죠. 네. 당론이 반대면 같이 붙어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그냥 있잖아요. 네. 자기는 그렇죠.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그건 거꾸로 확실하게 반대를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아니다는 식으로 한다면은 할 말이 없어요. 이미 다 해명이 됐는데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글쎄요. 건 옳지 않다. 그거는 이런 얘기군요. 전략적으로 실패하는 전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오늘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